손금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는데, 보통 그 손금도 그렇고 사주도 그렇고 모든 다 점학도 다 똑같아요. 그게 시작점들은 거의 다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4,000년 전, 5,00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궁금하잖아. 근데 이제 이런 사주나 이제 점성학 같은 건 복잡하단 말이에요. 복잡하다 보니까 손금이나 관상이 더 먼저 발전을 했겠죠. 왜냐면 누구나 손은 다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손금학이 오히려 그런 학문들보다 더 오래된 학문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체계화가 잡혀 있지는 못했죠. 근데 체계화가 잡혀 있지 못했지만, 한마디로 좀 어떤 정권을 갖고 있거나 어떤 권력층에서는 손금학을 좀 맹신했다.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 신화일 때도 손금학에 대한 그런 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동양 철학 쪽에서도 손금을 수상학이라 그래서 수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손금은 좀 오래됐다. 그다음에 손과 뇌의 관계인데, 손과 뇌의 관계가 이거는 좀 서양 쪽에서 연구 학문들이 좀 많이 나와요. 손금과 뇌에 관련돼가.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손금은 왼손과 오른손을 다 봐야 되나요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동양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깍지를 껴서 뭐가 위에 올라오는 손을 본다라는 것들이 이제 동양 쪽에서는 많이 내려오는데, 서양 쪽에서는 이런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면서부터 이게 왼손과 오른손에 좀 손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학문화가 좀 돼 있어요. 그림을 좀 보면, 그림이 좀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펜필트의 호문클러스라고, 이게 뇌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봤을 때 지금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뇌를 보면 얼굴에 비해서 손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사실은 커요. 여기도 보면 손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죠. 이게 이제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이 있는데, 운동 기능은 오른쪽을 나타내고요. 감각 기능은 왼쪽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왼손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감각 기능에 대한 것들은 왼손이 좀 차지하고 있고, 운동 기능에 대한 건 오른손이 차지하는데, 오른손에 차지하는 손의 비율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손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뇌 운동도 활성화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잖아. 동양 애들이 젓가락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좋다라는 얘기가 좀 있잖아. 그만큼 손을 많이 움직이면 뇌의 역량이 좀 많이 발달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생각한 것들이 손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뇌의 지문이 손에 나타난다는 것들을 이제 서양 쪽에서는 많은 논문이나 책에서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 좀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이게 지금 그림인데, 이게 이제 뇌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건가라고 해서 이제 사람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보면은 뇌가 차지하는 게 혀도 좀 있지만 손이 굉장히 크죠. 이게 뇌가 그만큼 손과 많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을 많이 움직일수록 뇌 발달이 돼서 치매 예방에 원래 손으로 많이 움직이는 뭐 뜨개질을 한다던가 뭐 구슬을 만진다던가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뇌와 연결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손은 주름이 아니냐. 그 주름이니까 뭐 똑같은 일을 하니까 주름이 잡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직업을 갖거나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만약에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학자같이 글을 쓰시는 분들은 지문이나 손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름은 아니고 어떤 뇌가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손의 어떤 지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되게 좀 혐오스럽다, 그죠? 모양을 보면. 자, 이제 이게 손금의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볼 건데요. 손금과 구와의 관계. 사실은 손금과 구와의 관계라는 게 뭐냐? 구라는 거는 언덕구자예요. 그러니까 언덕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덕 같은 거야. 언덕이라는 거는 솟아있는 거죠. 솟아있는 건데, 손바닥을 보면 이렇게 좀 솟아있는 게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이런 것들을 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금 보면 손바닥의 구가 어느 쪽에서 많이 발달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성향을 보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손금의 기본 개념이 있는데 손금과 구와의 관계를 볼 거예요. 근데 손금의 상단부, 그 다음에 중간 부위, 그 다음에 하단 부위가 사실은 손금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거든요. 얘는 어떤 거냐면 손금을 잘 보려면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감정선이에요. 감정선 위의 부분을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두뇌선이라고 하는데 이 두뇌선이라는 거는 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서 나를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생명선에서 이 부위가 있어요. 이쪽 부위를 한마디로 선천적으로 태어난 나의 어떤 힘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땅지자를 쓰는데 보통 보면은 한마디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나의 어떤 운을 나타내요. 그래서 손금을 잘 보려면 이 구분을 좀 잘 지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럼 내가 운이 좋으냐, 지금 현재 상태 운이 좋으냐 나쁘냐를 보면 이 감정선 위에 나타나는 선들을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은 목성구나 토성구나 태양구나 수성구가 나타나는데 이 부위를 잘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역량, 나의 심, 내가 어떤 거를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냐를 보려고 그러면 이 두뇌선을 보는 거죠. 그래서 두뇌선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를 관심을 두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좀 확실히 볼 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거 생명선이죠. 생명선에 나타나는 금성구와 월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모의 심,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느 에너지의 어떤 능력,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돌파할 수 있는 나의 힘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내가 마음대로 안 되죠. 부모님한테 태어나야 되는 거고, 얘는 나의 노력으로 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감정선 위에 나타나는 거는 진짜 천운이에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좀 될 수가 없는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는 경우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거는 감정선 위에 나타나는 선이다. 그래서 손금을 볼 때 이 감정선 위와 두뇌선과 생명선만 잘 봐도 내가 현재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또 구분하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요.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나눠서 생명선 안쪽과 생명선 바깥쪽을 좀 볼 수가 좀 있어요. 그러면 생명선 안쪽에 나타나는 선들과 생명선 바깥쪽에 나타나는 선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생명선 안쪽은 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 내면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엮였을 때는 이 안쪽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손바닥, 그러니까 생명선 바깥쪽에서 나타나는 선들은 외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나 외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을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금을 또 볼 때 이쪽에 뭐가 문제가 있어, 이쪽에 어떤 선들이 나타나, 이거는 외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겠구나. 근데 안쪽에서 선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안쪽에서 올라가는 건 내 스스로의 문제거나 아니면 어떤 가족,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겠구나 라고 보시면은 좀 확실하죠. 다시 한번 이 상황이 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자, 다시 한번 구분하면 이러죠. 감정선 위를 나누고, 그 다음에 두뇌선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면 여기가 어떤 하늘에 관련된 거고, 이게 사람에 관련된 거고, 이게 어떤 땅에 관련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얘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거는 어떤 진짜 운빨에 의해서 된다라면 이거는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된다라는 뜻이고, 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이거는 좀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거죠. 부모를 잘 만난다든가, 내가 어떤 체형이 진짜 내가 뭐 키가 뭐 190으로 태어난다든가 뭐 150으로 태어난다는 거,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DNA 같은 거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요. 근데 그래도 이것들은 다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어 들어가요. 근데 이제 크게 바뀌는 건 아니죠. 내가 뭐 어떤 거북이나 토끼로 태어났는데 거북이가 토끼 되지는 않듯이, 다만 거북이가
굉장히 뛰어난 거북이가 될 수도 있고 토끼가 굉장히 뛰어난 토끼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역량은 그대로지만, 그러니까 이 역량은 그대로지만 내가 이 역량 중에서는 최고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게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을 갔었을 때 이쪽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손의 모양은 우리 내부나 내 안쪽에 있는 걸 관련된 문제고, 이쪽 바깥쪽에서 나타나는 건 외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겠구나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율법이랑 손금에서의 시기를 보는 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손금을 봤을 때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보려면 굉장히 좀 필요하죠. 유년법이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명선에서도 볼 수가 있고, 유년법은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생명선에서 볼 수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두뇌선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선에서 나이를 체크할 수가 좀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으로 갖고 태어난 건데 어떤 걸 보느냐, 생명선에서 유년 시기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생명선은 아까도 해서 이렇게 좀 내려가죠, 생명선이. 그러면 이 생명선은 보통 가운데를 50으로 많이 봐요. 기본적으로 50으로 봐서 어떤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뇌선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여기서 두뇌선이 뻗어 나가는데, 두뇌선도 보통 중간을 50으로 보고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도 좀 들어가고, 감정선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요. 감정선도 똑같이 중간을 잡아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유년법들은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에 손을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손 모양만 봤을 때 측정하는 방법이고,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면 잉크를 찍거나 아니면 좀 핸드폰 같은 거 있죠. 셀카로 찍어서 확대를 해서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이고, 그냥 손의 모양을 보고 내 손 좀 봐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시면은 좀 더 편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생명선에서 유년법들이 있어요. 생명선의 유년법들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통 중간을 많이 측정을 좀 해요. 중간을 측정하는데 이게 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뭐 손으로 이렇게 내미니까, 손으로 내밀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좀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중간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선을 뻗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년법들을 좀 볼 수가 좀 있다. 유년법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한 이 정도가 한 20살, 한 이 정도가 30살, 이 정도가 40살, 이 정도를 50살 정도로 측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검지와 중지 사이의 선을 임의로 긋는 거죠. 임의로 그어버리면 이렇게 내려가는 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과 임의로 이렇게 그어버리면 내려가는 선들이 있고, 이 선들을 유년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생명선의 어떤 유년법이다. 그러면 유년법을 볼 때 왜 얘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쪽에서 안 좋은 선들이 와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끊어버리면은 이게 한 30에서 40선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좋은 거는 손금은 무조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좀 좋게 보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한 40 정도쯤에 좋은 일이 생겼겠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고 그러면 뭐 이제 각도기나 자 같은 걸로 한 이 정도를 한 90으로 보시고요. 여기를 한 찍었을 때 20으로 보셔서 체크를 하시면은 좀 정확하게 볼 수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선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럼 여기서 똑같죠? 이 정도에서는 기준점이 좀 없잖아요. 기준점이 없어서 한 이 정도 선의 기준으로 받는 거죠. 한 이 정도가 60이겠구나. 이 정도가 70이겠구나. 이 정도가 80이겠구나라고 보시면 훨씬 더 생명 유년법을 측정할 때 좀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뇌선의 유년법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두뇌선의 유년법을 보는 방법은, 왜 두뇌선의 유년법이냐? 아까 생명선은 내가 운이 언제 필지, 내가 운이 언제 좀 안 좋아질지를 본다 그러면, 두뇌선은 이게 나의 머리거든요.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다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두뇌이기 때문에 뇌와 좀 관련이 좀 있죠. 그래서 원래 두뇌선에 끊어졌다. 만약에 두뇌선이 이렇지 않고 중간에 끊어졌다거나 섬이 이렇게 생겼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사슬 모양 같이 이렇게 꼬여 있다던가 한다면,
그 시기 때 문제가 좀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뇌선들을 볼 때는 이 나이 때 끊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사고를 잘못 생각을 해서 문제가 생겼겠구나.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겠구나. 아니면 이 시기 때쯤에 어떤 내 뇌 쪽에 문제가 생겼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기준선을 잡을 때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선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을 봤을 때 이게 검지, 중지, 약지면 약지에서 그냥 내려봐주면 돼요. 선을, 가운데 선까지. 그럼 이 정도쯤이 5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시작점에서 내려가서 50 정도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면 50, 40, 30, 20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두뇌선은 좀 간단해요. 중간에서 내려가는 선을 한 50으로 보고 그럼 50에서 이쪽 선을 한 40, 30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면 두뇌선은 좀 표기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선의 윤영법을 볼 건데 감정선의 윤영법은 감정선의 윤영법을 볼 건데 감정선의 윤영법은 뭐를 측정하냐면 감정선은 뭐에 관련이 있냐면 심장이에요. 심장과 관련이 가장 깊은 곳이 감정선이다. 그리고 내 생각과 관련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심장과 그러다 보니까 감정선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심장 질환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거는 되게 좀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장이라는 거 진짜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심장이라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보통 심장이 뭐 누구를 좋아한다던가 내가 남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심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우울증이나 어떤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감정선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굉장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두뇌선도 영향을 주지만 감정선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선에 보통 보면 감정선은 다른 선이랑 좀 틀려요. 생명선이랑 두뇌선은 보통 보면 선이 좀 일자로 좀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근데 감정선은 일반 사람들도 보면은 좀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여성일수록 더 그게 심하다. 남자일수록 좀 감정선이 좀 얇아요. 그래서 감정선에 이렇게 기복이 심하거나 이렇게 섬 같은 모양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이런 분들일수록 감정이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감정선에 이런 기복이 없이 모양이 없이 이렇게 일자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감정이 좀 메마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감정선의 기복이 좀 심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감정선의 기복이 심해지는데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심해지신 분들은 오히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감정선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어떤 심장에 관련된 문제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럼 감정선의 윤영법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얘는 시작이 여기예요. 시작점이. 그러니까 윤영법을 측정할 때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생명선이나 두뇌선의 시작점은 무조건 이쪽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점부터 잡았죠. 그럼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나이를 이쪽부터 측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나눠요.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크게 카테고리를 나눈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여기서 측정을 좀 하는 거죠. 그럼 얘가 한 20대 정도쯤 되고 얘가 30대 정도 되고 얘가 40대 정도 되고 50대 정도쯤 되겠다라고 측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더 크게 봐요. 감정선들은 막 여기 끝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게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짧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선이 짧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밖에 안 가시는 분들은 그럼 여기가 한 20이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40이면 40밖에 못 사나? 이제 이렇게 측정할 수도 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정선은 좀 크게 보는 게 나타나요. 아, 이쪽은 어떤 초년의 운이구나. 이쪽은 한 중년의 운이구나. 아, 이쪽부터는 말년의 운을 보는구나.
왜냐하면 감정선은 생명과 밀접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생명선이나 특히 제일 유년법을 주의할 게 생명선이에요. 생명선은 거의 생명과 건강과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명선은 좀 철저하게 보는데 두뇌선은 이제 내 판단이나 생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두뇌선도 짧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뇌선과 감정선은 그렇게 유년법에 주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볼 때 측정을 할 때 이런 거죠. 두뇌선도 이렇게 짧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또 여기서 잡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짧으면은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세 개를 잡아서 초년, 중년, 말년으로 보고 감정선도 크게 카테고리를 잡아서 초년, 중년, 말년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게 좋다. 그 대신 생명선은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0, 30, 40, 50대로 정확하게 좀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유년법은 좀 쉽게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제 운명선이 하나 남았어요. 아까 생명선, 그 다음에 두뇌선, 감정선 이렇게 했죠. 이제부터는 운명선인데 운명선은 어떤 선이냐면 이 가운데 중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선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운명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지금 유년법 잤기 때문에 운명선을 얘기한 건데 이제 좀 이따가 운명선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운명선의 유년법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까 생명선이랑 두뇌선이랑 감정선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바뀌어요. 저희가 손금을 보면 얘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잘 못 봤어요. 근데 운명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진짜 빠른 사람들은 6개월 만에 운명선이 변하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선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운명이잖아요. 한마디로 내 운명을 결정하는 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선은 분명히 좀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운명선을 잘 체크를 하시면 뭐 결혼의 시기, 그 다음에 내가 운이 들어오는 시기, 내가 직업이 변하는 시기 이런 시기들을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운명선은 좀 간단해요. 여기 두뇌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보통 두뇌선이 막진금이나 일자손금 아닌 다음에야 거의 평균이 8, 90%가 이런 식으로 두뇌선이 좀 내려가요. 두뇌선이 내려가면 한 이 정도쯤을 한 4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두뇌선과 감정선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두뇌선과 감정선이 떨어져 있는 시기를 한 55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년들은 다 체크가 됐죠. 40부터 52 정도 되니까. 그럼 이제 이 밑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밑에는 어떻게 보냐면 이 중간을 한 3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35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운명선은 굉장히 좋다. 아니면 이제 만약에 운명선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같은 걸 좀 갖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 같은 거를 보면 한 이 정도를 뭐 9 정도에 두셔가지고 이 정도를 한 0 정도쯤에 두면은 보통 9를 갖다 가운데 나누면 정확하게 한 여기가 한 40 정도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런 스킬 같은 거는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때는 좀 손금을 찍어서 보거나 아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봤을 때는 자나 각도기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세밀하게 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아마 자료 같은 경우는 인터넷 뒤져봐도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손만 봤을 때는 보통 두뇌선을 기준으로 40 정도 보는 게 이거는 어떤 통계적으로 제가 많이 본 결과 이게 좀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나타나는 이벤트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 이게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결혼 전에 나타난 이벤트들은 보통 40 전에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40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이제 어떤 중년으로 가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말년의 운들을 보는 거는 또 감정선 위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두뇌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어떤 40 아래에 있는 초년운을 보고 이 정도쯤에는 중년의 운을 보는 거죠. 한 40부터 시작해서 한 55세까지의 운을 보고 여기 운은
한 55세에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죠. 뭐 한 90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크게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거 운명선 이제 그 카테고리 할 때 이거는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유니온법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